소셜 벤처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또 어떻게 조직을 더 극대화시켜서 수익성을 창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텐데요. 말 그대로 소셜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어 번역을 하다 보면 사회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요. 벤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또는 앙트프로넌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전을 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모험적인 어떤 사업을 접근 방법이랄까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셜이라는 부분과 벤처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동일시하기는 조금 약간 버거운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소셜이라는 것은 사회적 분배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하고요. 벤처라는 것은 어떤 생산적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배와 생산이라는 게 좀 이렇게 같이 공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우리가 옛날로 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문화들이 요즘은 복합 내지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지 개념으로 이제 많이 갔는데요. 그 복지 개념에서 좀 더 어떤 생산적 개념이 좀 더 가미된 하나의 비즈니스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 부분은 가장 큰 어떤 화두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지금 국가적 트렌드와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확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컨텐츠가 1, 2, 3, 4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수업을 하고, 그럼 셋째, 넷째 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교시, 2교시는 소셜벤처의 어떤 지금 현재의 트렌드, 제가 왜 이제 트렌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좋게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세워놨던 비즈니스 모델을 이 트렌드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여기를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면 이해라기보다는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접근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번째가 소셜 경제에 관련된 것다면 세 번째는 여기서 사업적 비즈니스적 개념을 더 넣은 어떤 벤처적 요소를 더 넣은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을 어떤 프로세스로 가서 성공을 할 것이냐 이런 맥락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트렌드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소셜벤처라고 하는 것을 기술 창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크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분류가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이게 김진수 교수가 이제 책에서 적었지만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 국가적인 전체적 세계 글로벌적인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ICT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왜냐면 이제 사회가 노령화되고 요즘은 무병장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사업적으로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단순한 전화를 할 수 있는 매개였는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그 제가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강의나 컨설팅이나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어떨 때는 뭐 예측계 나왔다가 어떨 때는 경직계 나왔다가 제가 하는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영향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트렌드. 우리가 뭐 인공지능 하면 지금 뭐 AI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또 이 차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시던데, 본인이 이제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율주행 모드로 이렇게 달렸는데, 이제 손을 얹고 졸지 않습니까? 조는데 이게 터널 3개를 통과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터널 통과한 기억이 없대요.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소름 돋치는 이야기인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그 이제 자율주행이 안정화되면은 뭐 실제로 이제 차를 운전한다는 개념이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 4가지 트렌드가 사실은 우리가 기술 창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비즈니스가 이 부분과 어떻게 잘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면 특히 이제 ICT 산업에 보면은 무인 항공기 드론 이런 게 관련된 게 좀 이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공충의 체험의 끝은 드론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곤충과 드론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곤충 산업이라 해서 뭐 옛날처럼 뭐 곤충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어떻게 잘 뭐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D 프린팅 예를 들어가지고 곤충 모형을 만들어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가상현실 VC 이런 거. 제가 전에 예천에 가니까 그 예천에 그 뭡니까 곤충박물관에 가니까 그 꿀벌의 하루라는 거, 그게 이제 그 동영상 소개 프로그램으로 바뀌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가상현실로 해서 하면 좀 더 입체감 있게 하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와 적절하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믹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되는 것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의료기기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벌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몸에 이렇게 좀 우리가 보조식품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 벌침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여기 있는 어떤 트렌드와 자기 것을 잘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믹싱시키거나 아니면 또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곤충 관련되는 뭐 예를 들어 전문몰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곤충 관련되는 뭐 식품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본인의 사업과 이런 것들을 잘 믹싱시켜서 또 새로운 모델로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세계적인 기술이 예전에서는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전 세계적 흐름이 어떻고 트렌드가 어떤가를 먼저 분석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내수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외로 할 때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스템까지 끌고 갈 수 있고, 요즘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에는 외국 물건을 직구하는 게 요즘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은 직구에 역직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사장님 한 분도 코로나 전국에 역직구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을 해외에 파는 것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역량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맞춰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트렌드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벤처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산업에 봤을 때 우리가 자원, 그 다음에 생산, 유통, 소비,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스가 있어야 되죠.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이 결국은 유통을 통해서 물건이 팔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적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자원과 생산과 유통과 소비라는 네 가지를 나누어서 봤을 때,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공유 자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유 자원은 또 다른 이야기로 했을 때 아웃소싱 또는 밖에서 만들어 오는 것도 사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라는 거, 그러니까 꼭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만들어야 되는 것을 누구를 활용해서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뒤에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 측면에서는 적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적정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영어로 좀 번역을 했는데 socially useful technology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사회적인 필요가 세계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굳이 우리가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한국에서는 신발 산업 이런 거, 특히 섬유 산업 이런 거 다 사양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신발을 안 신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신발을 안 만들지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나이키 신발들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인건비가 비싸서 미국에서는 신발 사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부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인건비가 비싸서 못할 수 있는 거지만 해외의 필요성이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이제 신발 관련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공장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좀 인건비가 적은 나라들, 지금 미얀마, 베트남에서도 미얀마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제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에서 봉제를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중국에서 많이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내지는 이제 미얀마 쪽으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예로 개성공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실 개성공단이 표현에 빌리면서 베트남이나 미얀마보다도 인건비가 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섬유를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적정 기술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산업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사업이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 측면에서는 뭐냐면,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옛날 얼마 전에도 차도 이렇게 이제 공유 택시라 이래가지고 이름이 타장가 그랬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난리가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회귀한다 이래갖고 난리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 또 이제 저희들 어제 이야기했던 배민이나 뭐 요기요 같은 요런 플랫폼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독일에서 엄청난 돈을 두고 그 사가는 것은 우리 한국 시장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럽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되게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거죠. 네. 옛날에는 택배가 사실은 우체국의 소포의 역할을 배신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RT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방금 말했던 배민이나 요기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공유 경제 시스템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를 잘 이끌어가고 뭐 중국으로 치면 뭐 뭡니까 알리바바 또 저기 미국으로 치면 옛날 그 뭐지 아마존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간단하게 그 플랫폼을 만들므로 해서 여기서 지금 엄청난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시장 선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작년이네요. 네, 작년에 창업진흥원이라고 그러죠. 네, 창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좀 오래 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대단한 아이템은 아닌데 대단한 결과를 내는 걸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좀 이야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에어컨 설치하는 거예요. 에어컨 설치. 뭐냐면 서울에 그 원체 이렇게 학생들이고 이렇게 원룸도 많고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풀옵션 있는 집은 에어컨이 부착되어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에어컨을 다른 집에 설치를 하려면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 아시겠지만 불이 관하고 이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뭐 작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길이 때문에 일단 다루고 이렇다 그러는데 저도 뭐 이럴 필요하면 사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 설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매출이 급성장해가지고 150억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갔어요. 3년이면 3년. 긴 것도 아니고.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이 친구가.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템들이 그 에어컨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가전제품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면 도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친구가 에어컨을 자기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플랫폼만 하나 만들어 놓고 연락 오면 기사들 내보내는 거예요. 기사는 누구냐? 뭐 흔히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그 기사들인데 처음에는 일로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면은 15만 원 받고 뭐 이렇게 일을 내보냈는데 나중에는 자기 이제 원체 많아지니까 자기 전속 기사가 생기는 거예요. 배달 그 고치는 게. 처음 나갈 때는 15만 원씩 주니까 거기서 뭐 한 1만 원, 2만 원 이제 자기가 수수료를 떼는 방법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 한 사람을 한 180만 원이나 200만 원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계속 하니까 예를 들어 30일 뛰면은 450만 원인데 뭐 한 20일 때도 한 300만 원이잖아요. 월급 한 200만 원 줘도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억 매출이 되니까 이제 추가 사업을 자기들이 이제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추가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참여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파상이 주변에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해서 플랫폼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전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들이 뭐 여러분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딱 세우면 벨이지 그걸 뭐 왜 물어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벨은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벨은 무엇을 발명했느냐? 벨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전화가 아니고 전화 교환기입니다. 전화 교환기. 우리 옛날에 이제 남자분들은 군에 갔을 때 옛날에 이렇게 중간에 뭐 그때 저희 딸딸이 전화를 했는데 돌려서 이런 걸 하면 전화번호 꽂아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교환기가 없으면 전화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그 자동적으로 이제
뭐 옛날하고 전화 이렇게 접수하는 형태가 달랐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벨이 그 전화 교환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박이 된 겁니다. 반대로 전화키를 발명한 사람들은 한 분은 제가 보기에 이태리계 미국인 이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분은 나중에 화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뭐 그 절대로 제가 거짓말이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전화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 교환기를 만드는 게 지금의 그 배를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럼 답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가져야 됩니다. 소통하고 유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거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 물론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품하고 제품하고가 같느냐 다르냐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하고 상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품은 상품이 아닙니다. 제품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보랄까, 광고랄까, 그다음에 포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요즘은 뭐냐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망을 어떻게 잘 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비에 관련된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을 왜 지금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이 공정무역에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뭐 외국에 커피를 만드는데 그 나라에서 노동 착취가 되니까 그거를 사주자 이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뭐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어린 애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걸 값어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구조를 좀 이렇게 바꾸어서 직접 사주면 걔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공정무역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에서 어떤 착한 기업의 어떤 이미지적 이야기고 실제로 공정무역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싼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통에 대한 기본적 체계적 변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무역이. 물론 착한 기업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와 차와 이런 거에 대한 좀 나름대로 이제 연구와 이렇게 개발을 위해서 일을 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차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차가 과연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드느냐? 물론 커피도 원가가 쌉니다만 차는 그럼 원가가 얼마 드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꿀에 대한 이야기죠. 꿀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을 것인데 이 꿀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아시아에 가면 꿀이 설탕보다 더 쌉니다. 왜냐하면 지천에 꿀이거든요. 벌이 많기 때문에, 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혹시 주변에 보시면 우리가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 스탄이 붙은 나라가 대부분들 중앙아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설탕 쓰는 것보다 꿀 쓰는 걸 그러니까 설탕을 잘 못 써요. 비싸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인데 이것을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꿀을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는 이제 상주가 우리나라에서 꿀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컨설팅을 상주시하고 제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상주에서 꿀이 제일 많이 나와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공동 브랜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위로 꿀을 제일 많이 파는 것은 동석을 꿀입니다. 여러분, 동석을 꿀은 전부 다 우리나라 국내산 꿀을 판매를 할까요? 동석을 꿀은 왜 꿀값이 그렇게 쌀까요? 동석을 꿀은 우리 일반적으로 모양하는 사양벌 꿀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석을 꿀은 쉽게 얘기하면 수입산 꿀입니다. 뭐 다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건 뭐 말하지 않는 공공연한 업계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왜 대기업들은 그런 접근을 할까요? 왜 창업하는 우리는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될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준비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4개 트렌드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르친 야쿠보스키 이름 되게 이제 뭐 대단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오픈 소스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인데,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거기에 가면 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있는 창조혁신센터에 가면 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울산도 제가 울산에서도 울산대학교죠. 거기서 운영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제가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 있는 경북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각 지역마다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임대 공장들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누구나 와서 필요하면 해라. 특히 뭐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경남, 경북 뭐 대부분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활용을 하면. 근데 굳이 내가 내 공장 만드는데 돈을 뭐 3억씩 5억씩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고, 안 되면 OEM을 또 만들면 되고, 그래서 판매가 되고 유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비용과 수익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인건비나 재료비나 아니면 생산 고정비를 부담하고도 충분히 경쟁성이 있겠다. 그때 사실은 이제 자기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부터 짓고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10중 8구 망하는 게 아니고 100중 100이 다 망합니다. 제가 이것은 제 경험에 우러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산청에 제가 지명적 그런 했으나 이게 문제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산청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의보감촌 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흔히 뭐 약초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장 하나 짓는데 한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되면 그게 사실은 적정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교부금을 막 받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3억씩 10개를 나눠줘 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냥 땅 부지 사고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자기들이 빚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비 내야 되잖아요. 그럼 30억짜리 공장을 만드는데 30억이 드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3억씩 나눠주면 그 10개가 다 성장이 되냐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실패입니다. 왜? 30억짜리 공장을 3억만 주면 어떻게 그걸 진행을 합니까? 사람들이 3억 받았으니까 뭐 내가 좀 보태고 하면 안 되겠나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30억짜리 공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투자하면 3분의 1밖에 생산력이 안 나오는데 또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단계에서는 이 자원의 공유, 그렇죠? 필요한 공장 같은 것들을 있는 공장들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설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제품 관련된 것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은 그냥 경기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특히 어디냐면 서울 우유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에 전부 다 우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값이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재료값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설비값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계를 어떤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딱 특히 아이스크림 관련된 있는 관련된 것들은 서울 우유가 관리하는 그 공장밖에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과 내가 그냥 예를 한 30억 들여서 만들어서 하는 공장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품 자체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 꼭 들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나 OEM으로 만들면 충분히 잘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디어들을 처음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특허가 필요한 거거든요. 특허 걸어놓으면 고기 기술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으니까 설령 다른 데 만들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 흔히 말해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라는 이야기는 아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사업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좀 한물 같지만 해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필요나 효용 가치가 있는 기술들. 그럼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국내 뭐 5,000명, 7,000명 갖고 다 해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면 또 상품이면 다 좋잖아요. 제가 나이키 이야기를 또 드리겠는데 우리는 지금도 옛날에도 나이키, 지금도 나이키, 앞으로도 아마 나이키일 겁니다. 신발에 관한 물론 뭐 다른 유사 브랜드도 더 차별성 있는 좋은 브랜드도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운동화를 안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공장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수입에 신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만약 여러분이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바카스 아시죠 여러분? 제가 동아시아 바카스인 줄 알고 있는데 제 친구가 거의 본부장으로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웃은 이야기인데 동아시아에서는 바카스가 효자 상품이에요. 지금도 그게 매출이 제일 많대요. 근데 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바카스 하나 주세요. 어디 가가지고 특히 병원에 가가지고 뭐 약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카스 하나 주세요. 우리가 우루사 바카스 조합이 또 이제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팔리는 게 엄청나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술을 갖고 시장을 바꾸는 것도 무지무지 중요하다. 어제 제가 초코파이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초코파이가 세계 초코파이가 되면은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적정 기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것인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홍키파입니다. 홍키파. 이게 모기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죠.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이제 전자석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직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죠. 여기 테크닉인데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8시간 동안 초음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모기들이 안 온다는 거죠. 우리야 뭐 이게 별게 아닌데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67만 명이랍니다. 지금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전 세계 사망률 90%를 가지고 그리고 이 면역이 약한 다오셰믹이 역류하는 60초당 한 명, 지금도 한 명 이렇게 죽은 거죠. 아프리카는 이미 기술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얼마만큼 물론 팔린다는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 있겠지만
또 인류를 구한다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업화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외국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기술들 찾아내 주시면 좋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물이 옛날에 우리 남자들 군에 갔을 때 훈련하다 보면 이제 탕탕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 소금 비슷한 알약 하나 줘가지고 그 생수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생수통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물통이 수통에 넣어서 그렇게 하면 정화해서 먹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효자 산업으로 간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꼭 유용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면 덜 망할 수 있다. 시장성을 얼마든지 확보해 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통의 공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이게 이제 요거는 그 사회적 공유 경제를 하는 팀에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그냥 빌려보는 개념이하고 배송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빌리는 거는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빌리는데 이것을 필요하면 세계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책을 제주도나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지역까지 주고 또 이제 반대로 돌려받을 때는 택배로 돌려받고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알고 아름아름을 연락하는 거죠. 이 비슷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건 제가 실제로 체험했는데 제가 옛날에 박사 논문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 모든 책들은 그 국회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실 서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게 그 기본적 이 책으로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저희들 뭡니까 이게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서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논문을 쓰려면 이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외 선행 연구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서울 도서관 가서 맨날 찾을 수가 없잖아요. 책 제목만 알면 그것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그때는 이렇게 플랫폼이 아니었고 그때는 전화를 하면 해줄 수 없거든요. 지금은 뭐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아마 플랫폼화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제목의 논문을 찾아서 복사해서 제본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논문 제목에 맞춰가지고 복사해서 제본해서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서 저한테 한 100권, 200권 되는 걸 줍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그 중에서 선택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분들은 상업적인 거죠. 따지고 보면 어차피 만들어 주면 뭐 만 원이든 만 원이든 돈을 받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즈니스도 되게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갈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플랫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통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뭐 엄청난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서로 왕래하면서 벌어지는 수수료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착한 기업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면 뭐 인권보호,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아동 학대 반대, 여성 인권 보장, 뭐 친환경 목걸이, 그다음에 생산자 생계보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비즈니스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아까 커피 이야기도 좀 들었고 벌꿀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료가 싼 나라에서 사주면 그 싼 원료로 다시 만들어서 벌꿀을 대팔 수 있다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장사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성인 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이게 보면 뭐 밑에 돼 있는 수공예품, 옷, 커피, 코코아 쭉 되어 있는데, 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도 이런 것들을 본인하고 어떻게 맞추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예를 들어서 내가 조심스러운 좀 접근이지만 외국의 것을 수입해서 이렇게 착하게 팔면 어떨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강의를 드리면서 서키스트 이야기도 하고, 뭐 서키스트가 시장은 미국에서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키스트가 파는 게 오렌지만 파는 게 아닙니다. 막 바나나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을 웬만한 거 다 손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자기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공정무역이나 이런 게 좀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전 세계적 유통을 다 만들었니까 지금은 뭐 정말로 범접할 수 있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타리라 법원처럼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웃은 이야기 같지만 방시혁 씨가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 이 강의를 제처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양반이 대박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시혁 씨가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 그럼 방탄소년단이 무슨 패러다임을 깼느냐?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뭐 초기 한두 달 정도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지 알겠는데, 처음부터 외국 시장을 두드렸는데, 뭐 외국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게 옛날 저희들 소녀시대 있잖아요. 신비했잖아요. 그래 유튜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싸이 이후에 저도 되는구나 싶어 유튜브에다가 막 계속 쇼케이스라 그러죠. 이 가수들 처음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음반을 내고 첫집 이런 거를 뭐 동영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걸 쇼케이스라 그러는데, 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린 거예요. 요즘 이 커브 댄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남춤 흉내 내고 하는 게.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그 BTS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한테 드리느냐. 그분이 한국 시장만 그냥 했으면 오늘의 BTS가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시장을 놓고 봐도 그렇고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세계적인 것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 트렌드나 세계적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아이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사회 격차에서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뭐 약간 적정 기술하고 관계가 있는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뭐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 다 드릴 수가 없고, 본인이 한번 보시고 본인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노우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노우밭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노하우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잘 아시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방금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과연 나는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안하고 내 삶 모델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게 하우는 방법적인 이야기라 그러면요, what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우는 형용사적 의미고 what은 명사적 의미거든요. 실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노하우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노왓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뭐 기존 그게 아까처럼 플랫폼의 어떤 뭐 그런 형태가 되었던 플랫폼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SNS 상에 웹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하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노왓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제품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한테 노하우로서 지금 작용하는 거거든요. 방법적인 것은. 그럼 내가 내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한번 여기서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이게 진행하시는 우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내년에 이제 관련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뭐 아마 거기에 대한 뭔가 또 좀 이렇게 지금 대안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대충 제가 들으니까 한 35명 정도가 이 관련된 지금 그 사업 계획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하우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시제품으로 만든다는 것을 하고 시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만든다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로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디카, 제가 이야기 드렸죠. 디카포 카메라하고 예를 들어서 휴대폰하고 결합하면 된다, 잘 팔리겠다,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안 만들어 팔면 아무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시제품을 만든다는 개념을 좀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기업, 자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특성들은 좋은 말 많이 적어놨습니다만 결국은 잘해보자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사회적 경제 발생에 대해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잘 아셔야 된다냐면, 왜 정부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 경제와 이런 거에 대한 연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느냐, 한국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한국은 상당히 늦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선진 외국의 사례, 저희 선진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 구라파 유럽을 우리가 문명 이후에 현대 와서는 선진국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패턴을 많이 따라가는데, 왜 그럼 이렇게 자꾸 사회적 경제라는 이야기가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본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약간의 교부금이나 이런 지원 사업을 받고 싶다 하면은 왜 이쪽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학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봐서 1섹터, 2섹터, 3섹터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게 퍼스트 섹터, 세컨드 섹터, 서드 섹터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아카데믹한 부분입니다. 이 섹터는 정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그죠? 근데 이 섹터는 민간 기업입니다. 영리 기업. 3섹터는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보면 돼요. 사회단체. 이게
이 1섹터, 2섹터가 3섹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섹터는 뭐를 많이 하느냐? 쉽게 말해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큰 기관 산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정부의 그런 것들이 이건 생산적 개념이 아닙니다. 복지적 개념입니다. 이섹사는 뭐냐면 영리를 하는 추월 기업들이 돈을 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생산적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쟁이 따라가겠죠. 근데 이게 뭐 대부분 미섹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섹터에 세금을 내면, 그죠? 이 섹터들은 다시 뭡니까? 그 3섹터는 아까 제가 사회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작게는 우리가 통칭으로 봤을 때 국민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3섹터가 제일 참 묘한 개념인데요. 뭐냐면 3섹터라는 것은 이게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적 경제보다는 뭐 예를 들어 자선단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결사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수익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아닌, 쉽게 말하면 국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섹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3섹터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정부에 대해 세금을 내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아까처럼 2섹터에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섹터들은, 자, 2섹터들이 법인에서 돈을 벌어서 1섹터에 세금을 내고, 3섹터도 물론 세금을 냅니다만은 1섹터들은 쉽게 말해서 3섹터들을 잘 관리해야 될 그게 있는 거죠. 정부는 국민을 잘 먹여야 살려야 될 업무가 있는 거죠. 복지적 개념입니다. 이게. 그럼 또 3섹터들은 다시 2섹터에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회사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또 생산성을 올려서 또 1섹터에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 3섹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면 정부가 복지를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재정이 충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려워지는 특수 상황들,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 지금처럼 코로나 이런 거 될 때 이런 게 생기면 정부에서 이 국민들한테,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해갖고 뭐 100만 원을 주니 10만 원을 주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처해이며 국가가 이 아까처럼 제3섹터를 미기 살려야 되는데 3섹터들이 일을 안 하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미기 살려야 되는데 한계가 오는 거죠. 국가 재정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한 거죠. 야, 이거 기존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실업자는 계속 생기고 힘든 사람은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 이제는 정부가 그 종잣돈을 줄 테니까, 실업문의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네들끼리 모여서 자생적으로 생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좀 국가를 좀 편하게 해라. 국가에게 자꾸 복지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얽매이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생적 복지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것은 제4섹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3섹터라고 분류하는 학자도 있고 이걸 또 완전 별도로 분류해서 4섹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그럼 이게 이제 뭐가 특징이냐? 2섹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4섹터죠, 지금. 3섹터에서 좀 발전한 이 4섹터는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주식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처럼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4섹터라고, 이 협동조합은 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유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근데 이게선 아까처럼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위협이 좀 적고, 그러고 보니까 안정적 고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는 사회적 문제가 좀 덜 생긴다는 얘기죠. 이 섹터는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죠. 왜?
고정비를 줄이는 것 중에서 사실 인건비는 유동비라기보다는 고정비인데 요즘은 고정비 중에서 가장 유동비화 시킬 수 있는 게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그냥 정리해고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계는 떼가지를 못하니 가만 놔두고 안 돌리는데 사람은 그냥 잘라버리면 다음날 나가야 될 돈이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구조조정하면 사람은 제일 먼저 손을 내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고용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식당에도 알바들 안 쓰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알바를 안 쓰면 알바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업급여 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야 그러지 말고 당신들끼리 우리 협동조합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도와줄 테니까 아니면 뭐 사회적 경제할 수 있는 걸 좀 도와줄 테니까 그걸 갖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5천만 원, 7천만 원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유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하는 정책이냐면 1섹터들의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거든요. 2섹터들은, 기업들은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냐면 기계화 다 시키고 자동화 다 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로봇 만들어버린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로봇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2섹터들 개념에서. 그럼 회사에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최소 인원만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뭘 만들지 로봇도 다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도 로봇가 다 만들어 버리니까. 그럼 사람은 뭐 하냐는 거지. 그럼 사람은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정부 입장에서는 2섹터에 돈을 모아서 3섹터를 3섹터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데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너희들도 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소셜 벤처화 시켜라. 그래서 너희가 생산력을 올리는 게 국가의 소원이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원하는 게 그냥 여러분한테 뭐 잘해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국가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 그럼 이 필요가 앞으로 없어지느냐는 거죠. 없어지면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실업은 더 많아질 것이고요. 여러분처럼 지금 누군가는 끊임없는 창업을 해야 됩니다. 리사이클링 해야 되고 본인이 뭐 우리가 사람이 100세 시대를 사는데 60살쯤 되고 예를 들어서 정년을 하고 놓으면 나머지 40년 뭐하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사이클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자체들도 다시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한 그래도 70, 80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이제 이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이제 정부가 자꾸 도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명확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3섹터를 옛날처럼 개인한테는 지원을 뭐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되면 뭐 생계비 30만 원, 5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근데 30만 원, 50만 원 받아갖고 이 생활이 되냐는 거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 그분들끼리 자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면 우리가 그 회사의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협동조합은 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우리서 골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요거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왜 소셜 벤처로 가야 되느냐? 그죠? 그럼 왜 소셜 벤처로 안 가면 앞으로 어려워지느냐? 답이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과연 앞으로는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건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에서만 2010년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유럽에서는 1844년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벌써 200년 전에 1844년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도 완전 말기도 아니고 이제 뭐 한 숙종이나 저 뭡니까 영정조 정도 갈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시대라 보시면 되죠. 예. 그때 이미 서구에서는 요 필요가 개념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국은 1844년 로치데일, 그죠? 그 다음에 1800년 후반에 가면 프랑스가 날버려요. 프랑스는 왕이 없이 공화정을 빨리 시작한 나라다 보니까 결국 공화정이 생기면서 귀족들이 정치를 장악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 우리 시티즌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시민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시민들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권리도 이제 정치적 권리도 생겼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귀족과 반대 개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도 뭔가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협동조합이든 상호조합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1900년도 뭐 후반에 쭉 들어오면 이제 뭐 유럽 전역으로 쭉 퍼지는 거죠. 뭐 1901년에 보면은 뭐 아까 프랑스에서 이런 게 유럽 전체 확산하기 시작했고요. 1901년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입니다, 거의. 네. 그다음 1940년, 자, 1차, 2차 대전을 막 만들면서 이제 국가를 재건해야 되니까 이제 복지국가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대부분 그때는 이제 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죠? 1970년대 가면 뭐 이제 이 경기 진체 실업 문제 때문에 더욱더 그리 되는 거고요. 1980년대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2000년대 가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뭡니까 그 금융위기, 한국이 뭐 완전히 옛날 그 석유 오일 쇼크만큼 큰 타격을 받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류학적으로 쭉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소셜 벤처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계화가 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 기존의 기업들은 쉽게 말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차도 지금 자율주행으로 다녀야 될 판인데 그럼 기사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들 기사분들 다 뭐 하시겠어요? 또 뭔가 만들어야 돼요. 생계를 하기 위한 것들이.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노조 이야기하지만 지금 회사들도 지금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로봇이 만드는 시절이 오면 뭐 노조원이라는 게 별로 성립이 되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어차피 비용 줄여야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발생되는 사회적 실업에 대한 문제들은 아까 말했던 삼식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도 이제 아까 어제 제가 창업 베이직으로 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9번째 박사인데요.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요. 이제는 소셜 창업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게 하나의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창업할 때는 개인 창업도 막 했거든요. 요즘 개인 창업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어디 제출을 하면요. 감점은 아니죠. 가산점이 없어요, 그 대신. 근데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에 그러면 가산점이 없거든요. 결국 가산점에서 당락이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가 뭐 알게 모르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던 제가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동료가 항상 필요하고 그 직원이 됐든 협력자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 중간에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사업 초기에서부터 뜻 맞는 사람을 잘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노동시장 실패, 실업 생기는 거고요. 국가에서 복지가 실패하니까 아까처럼 산업적 복지, 이건 복지의 개인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복지의 개인화보다는 산업적 복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제도권에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말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보면 협동조합이 맨 밑바닥에 깔리고 말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보다 먼저 생겼죠. 자활기업 역사가 제일 많고 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그 뭡니까 마을기업 이런 데는 이제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다음에 좀 주관 부서들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아까들 자기들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협동조합은 국가에서 주는 이렇게 뭐 이렇게 협동조합 만들면 지원해준다 이런 건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 기업은 인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금액을 이렇게 일부분 뭐 예를 들어서 액수는 뭐 몇천만 원부터 이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협동조합은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 자꾸 협동 끊는데 그럼 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야지 왜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선정을 합니다. 돈을 주는 만큼. 근데 협동조합은 아무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설립 허가를 대부분 해주거든요. 그럼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개인도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보다 마이너스죠. 협동조합 가산점을 줘버리니까.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이 하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미리 만들고 내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겠다 마을기업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협동조합을 만들고 내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겠다 하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사회적 기업이 가겠다고 해서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같은 하나의 회사의 형태를 보시고 우리가 법률상 인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법인격. 그죠? 그게 주식회사로 가면 아까 말했던 주식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이제 주식 중심의 회사가 되면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쉽게 말해서 인적 중심의 회사라 보면 되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내시게 되면은 두 개 다 법인격입니다. 법인 회사입니다.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 대신 소유 부분이 주식회사는 개인 소유라 보시면 되고 개인 소유보다는 대주주 소유라 보시면 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체가 소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사장을 보통 이제 정형약관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1인이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자활기업은 뭐냐면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활기업을 지원해주는 센터들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 자활기업 센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 이런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국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 임금을 주는 형태예요. 그러다 이런 분들이 자꾸 해보니까 괜찮으면 자기들 몇 분이 모여서 회사를 차리는 것을 자활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활기업은 대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자활센터 출신들이 기업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활기업도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 이게 마을기업으로 가든지 자활기업으로 가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요. 마을기업에 대한 이야기 한쪽 읽어보시고 마을 단위로 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자활기업은 자활 공동체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가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을 하기 위해 생기고요.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이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인가를 내주는 방법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인정을 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을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내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대부분 그 지금 형태 사회적 기업을 자기들이 고용노동부에 인정을 내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요 정도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겠다 하는 데는 사회적 기업을 바로 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해서 당신 요 부분 좀 충족시켜라 요런 뜻으로 해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주는 형태들입니다. 요걸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그 사회적 기업의 인정 요건들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 조직 형태 있죠. 뭐 개인도 되고, 그죠? 민법에 따른 법인, 이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법에 따른 회사, 이거는 개인 회사나 주식회사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진 한제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 권리자, 그죠?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 내가 어떤 일자리 제공을 할 건지, 사회 공헌을 할 건지, 그런 걸 본인이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는 의사구조,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들 이해관계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한다.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개인 회사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들을 의사 결정하는 구조를 가능하면 해라 이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사회적 기업이 훨씬 한 10년 정도 협동조합보다 빨리 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옛날은 뭐 개인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웬만하면 협동조합에서 법인을 했으면 가면 일부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라고 수입의 뭡니까? 그 농무비가 50%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의 뭐 필수사항, 이거는 뭐냐면 정관을 만들 때 사회적 기업을 가고 싶은 사람은 사회적 기업에 만드는 그 내용에 표준 정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협동조합 관련된 정관으로 해서 다 만들어 버리면 웬만한 거 다 통과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거의 다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윤에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사회적 목적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은 월급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뭐 인정 절차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 본인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틀만 알고 있고, 나중에 실제로 작업에 들어갈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법무사를 통해서, 뭐 법무사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저희들 같은 이런 또 전문 멘토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통하면 이런 부분 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걸 뭐 어차피 다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무리고, 그냥 이거 하실 때 열심히 그 뭐라 그럽니까? 일을 하셔야지. 이런 거는 뭐 절차적인 이런 거는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거 뭐 특히 제가 만약에 잘은 모르겠지만 요번에 이게 뭡니까? 우리 이제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마 이게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또 지원 아마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회적 경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나는 뭘 한번 해보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경제에서 좀 나름대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뽑아놓은 것들이 환경, 언론, 인권, 주거, 양성평등,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농업기술, 경제개발, 미생, 고용, 뭐 심참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은 뭐 농업 이런 게 좀 많이 맞을 수도 있겠고, 환경,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여자분들도 양성평등, 뭐 미시한 경제개발 이런 것들 본인한테 적당하게 잘 맞는 것을 만들었으면 나중에 좀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아까 제가 앞에서 거의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친밀하게 해야 될 주제로 향후 15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큰 화두가 되겠다. 이게 뭐냐? 방금 이게 지금 네모로 만든 빈곤 퇴치, 기아 해소, 보건 정진,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에너지 보고, 그다음에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과 혁신 장려,
불평등 해소, 에너지 보복, 책임 있는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평화와 정의, SDG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 하시는 일에 양념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거 만들면 빈곤 퇴치가 된다든지 기아 예상가 된다든지 보건정기 된다.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워딩상으로 키워드로 잡아서 여러분이 사회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그 예천에 와가지고 예천군청에 들렀는데 예천군청에 보니까 그 새마을 관련된 운동 관련 30주년 이 행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지금 예천에서 그 다문화 관련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의 다문화 가족들이 고향에 이렇게 집도 씌워주고 건물도 씌워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집 씌우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게 따뜻한 나라니까 우리보다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건물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나라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근데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불을 못 켜잖아요. 그러니까 해만 지면 들어가서 막 집에서 이제 뭐 아무 뭐 일은 못 하는 거죠. 컴컴한 밤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뭡니까 태양열 그 태양광이죠. 태양광을 갖고 들어가지고 낮에 태양광 얼마나 그 뭐 남쪽 나라 따뜻하고 햇빛이 강한 나라입니까? 모아놨다가 밤에 그거 막 불야성처럼 불을 쫙 켜놓으면 그걸로 뭐 동네 사람이 다 모인답니다. 그러면 모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걸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죠. 보통 태양열이 한 20년 정도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10년 요즘 기술도 한 20년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은 뭐 태양열이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 근데 집을 탁 지어주고 태양열로 전기를 딱 모아갖고 우리가 뭐 헌한 이런 것도 해주지만 에어컨을 틀어줘가지고 막 또 시원한 거예요. 그럼 이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물이 안 좋으니까 우물 같은 거 하나 파주면 일단 무조건 코리아 넘버원이 되는 거죠. 코리아 넘버원. 이런 것을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본적으로 방금 말한 태양열을 하는 회사가 그런 걸 지금 보면 주변에 보면 태양광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단일 기업으로 태양광 협동 관련된 협동조합 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하기 어렵지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들도 수익이 가서 일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한국의 어떤 그런 협동조합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준다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예천의 새마을 그 30주년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또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보면 뭐 평화와 정의 뭐 좋은 말에 해당 안 되는 게 없네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역할, 뭐 사회적 경제는 이제 아까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제, 그죠?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소외감에서 이게 참여한다는 의지로 갈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서비스로 발전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또 이제 사회적 경제 한계도 있죠. 네, 너무 정부 주도적이다 보니까 조직 입장 시행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셜 벤처는 이런 걸 또 자식력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소셜 벤처를 굳이 이 선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적 경제로 머무르면 아까 말한 생산성이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결국은 생산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지속 가능성이 확대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회적 경제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소셜 벤처 개념으로 해서 좀 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과 아까 말했던 15년, 20년 이후에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바꾸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재정에 대한 뭐 진입장벽 걱정, 그래서 사회적 기업 굳이 사회적 기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수익을 돈을 벌어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생산이 되는데 돈을 벌어가 재투자하지 않고 좋은 일에만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굳이 사회적 기업 안 받아도 이러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가지고 뭐 꼭 사회적 기업을 안 가도 뭐 다른 방법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보면 결국 뭐냐면 사회적 경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해라 말하자면 소셜 벤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예. 결론이 결국 그래서 왜 소셜 벤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회적 기업하고 뭐 결론이 이제 소셜 벤처를 하자 이 말인데요. 그죠? 오늘 저희들이 요건 한 5분 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셜 벤처에 관한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해서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